다스 설립을 주도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그 과정을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과거 특검 조사 등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예산관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주차장에서 만나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되 그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거래소 폐쇄 카드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북측구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한 나머지 대표단 파견 문제는 이틀 뒤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경찰이 비대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늘 하루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길을 다니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도에 부착된 바닥 광고물도 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보행 사고도 유발하기 쉬운 바닥 부착 광고물의 문제를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스룸을 시작할 때 그날의 중심 키워드가 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스가 키워드가 될 때마다 상황은 한 발짝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스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는 전 경영진 진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은 바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입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특히 김성우 전 사장은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 수사 당시에 다스와 관련된 진술이 거짓이었고 이번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자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동차 의자 생산업체 다스는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인물들이 대부기공으로 넘어왔습니다. 1996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12년간 다스 공동대표를 지낸 김성우 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최근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사와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했다는 겁니다. 다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김 전 사장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선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진술이 바뀌었고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 2007년과 2008년에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인물들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김성우 전 사장은 본인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은
과거 한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달 초 검찰의 첫 조사를 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수서엔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번 조사에선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줄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돼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각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엔 대주주가 유력 대선 주자의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허위 내용이 널리 유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수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권모 전 전무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자수서 등을 통해 당시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히면서 앞서 이뤄진 수사들에서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흔들리게 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두 가지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즉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또 자수서 제출인데 이 두 가지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 전 사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대로라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을 통해 이 120억 비자금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아니면 다스라는 기업의 조직적인 비자금인지를 먼저 확인하던 중이었는데요. 10년 전 정호영 특검이 이끌던 BBK 특검 역시 이 120억 원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돈만 확인했을 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악된 내용들을 보면 120억 원을 누가 조성했느냐, 또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다스라는 기업의 출발이 과연 어디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수사 방향이 주목이 되는데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게 됩니까? 네, 김성우 전 사장의 그 추가 조사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은 진술입니다. 즉 따라서 이 진술을 다져가는 작업, 즉 다스 등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나 이 금융 자료 같은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실소유자에게 그 돈이 이동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과 그 물증을 서로 맞춰 나가는 단계인데요. 일단 핵심 인물들의 입장 변화가 진술과 자수서 등을 통해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다스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30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이 객관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김 전 사장, 또 권 전 전무 그리고 이들 진술 변화에 따른 핵심 참고인들의 변화된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실제 소유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다스 말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북악 스카이웨이라든가 광화문 골목 등 이른바 접선 장소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예산관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4억 원이죠.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산관과 김 전 기획관은 대질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국정원 예산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초 그리고 2010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각각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기획관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전 기획관 변호사를 불러 당시 상황과 기록 등을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현금 2억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두고 검찰과 김 전 기획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0명이 넘는 전직 참모들이 모여서 3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스와 함께 불거진 특활비 문제에 더 논의가 집중됐다는 전언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직 청와대 참모진 20명이 오전 9시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고 점심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나 봐요. 보통 답답한가는데 비상근무실 사람들이 이 자리에선 다스 문제도 언급됐지만 MB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응책이 더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대응하라,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 측은 김 전 기획관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오늘이라도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서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찰이 무엇을 쥐고 있을지 모른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억대 수수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죠. 전혀 다른 성격의 의혹이 바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경우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 돈을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즉, 당시 김진모 민정비서관이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5천만 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결국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두고 왜 청와대가 나서서 입을 막으려 했는가? 결국 이 의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국정원 돈까지 동원하면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 한 배경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3월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곧 재수사가 시작됐고 의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닿았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입니다. 지원관실 지휘는 VIP께 1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니 특명은 VIP께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특명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경나가더니 그런 걸 작성하면은 자랑 삼아 많이 보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막 VIP하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VIP 보고되는 자료를 뭐 저희 이거 VIP 보고하는 건데 복사 좀 해오라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장 전 주무관 폭로는 임기 말로 접어든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을 줬습니다. 반대로 침묵했다면 이 전 대통령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청와대,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한 것에 무게를 두고 윗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거기에는 국정원 돈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조직인가를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선 조직이었다. 앞서 문건에 그렇게 나오는군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및 운영의 중심에는 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있습니다. 예.
이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던 2010년 이 박 전 차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박 전 차장은 2008년 촛불 시위에 공무원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VIP 인신 공격이 굉장히 심해져서 지원관실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책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예, 당시에 이 윤리지원관실을 만든 과정을 보면은요. 일단 2008년 7월 8일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협의 요청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예. 당시 행안부 장관이 MB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 씨입니다. 요소요소에 등장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 측근 박영준의 요청으로 또 다른 핵심 측근 원세훈 씨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틀 뒤 차관회의에서 의결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예.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습니다. 예, 이걸 설립한 뒤에는 역시 이제 MB 이 최측근인 박영준 씨가 뭐 거의 사조직처럼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주체는 박영준과 함께 또 다른 MB 정권의 실세 이영호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예. 2012년 이영호 전 국무총리실 고용노사 비서관은 자신이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저희의 모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준과 이영호 등은 이 민간인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위해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영호 씨의 저 기자회견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당시 검찰은 글쎄요,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해서 수사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윗선으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검찰은 임태희, 정정길 두 전 대통령 실장을 서면 보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2012년 이 수사 당시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의 반응, 지시 등이 적힌 VIP 보고 결과 문건, 그리고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적힌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최근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빚었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총리실이 나서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입장의 방점은 투기 억제에 찍혀 있습니다.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서는 대신에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줄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정리한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 투기는 강력하게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는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거래소 폐쇄 방안도 부처 간 논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가 지나치다는 정부의 인식은 그대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투기 억제의 전면에 나서는 건 금융당국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은행에 앞으로 강도 높은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이른바 위험 고객 확인 의무에 따라 거래소 계좌로 들어오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자금에 대해 일일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건씩 이루어지는 거래의 목적과 출처를 은행이 모두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달 말 실명거래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으로 은행들 스스로 거래소의 계좌를 정리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도 차단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송금을 요청할 땐 은행이 위험 자금으로 간주해
송금을 거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공정위도 대형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처럼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이상과열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계 10대 거래소 가운데 국내 거래소만 3군데인데 이들이 하루에 걷는 수수료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규제 무풍지대 속에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각종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실태를 이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은 지난해 수익이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그 2배인 3천억 원 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0여 명이 운영하던 스타트업 기업이었지만 현재 직원이 450명으로 늘었고 곧 4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를 개설한 지 2달 된 업비트는 카카오 자회사가 운영한다는 소식에 하루 거래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열기에 세계 10대 거래소 중 국내 거래소만 3곳입니다. 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봐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출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 돼서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백 통을 해도 응답도 없고. 지난 주말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180만 원대 상장된 가상화폐가 1시간 만에 1,500원대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규제 무풍지대 속 각종 해킹 사고는 물론 고의 파산설 등 거래소를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오늘 안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서 청와대 공식 입장 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평소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측은 굳이 발언을 생략한 배경엔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측은 답변 기준이 충족되면 적절한 시점에 관련 수석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처별로 좀 엇갈린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이나 전문가들도 양편으로 나뉘어서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송지혜 기자와 좀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리실에서 나서서 다시 정리는 했습니다. 근데 지난 며칠 동안에 이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놓고 이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가상화폐를 놓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주장과 21세기판 튤립 버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값이 50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곧 폭락한 사건입니다. 예. 즉 어느 정도 이 거품이 있더라도 적당한 규제를 통해서 신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황된 투기에 불과하므로 아예 틀어 막아야 하는지 이 방향 설정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네. 작년 말 이후에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뭐 늦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맞지 않았다는 걸까요? 네, 가상화폐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 국내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면서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지난해 9월에야 관련 TF를 구성했고 이 미성년자 거래 금지와 또 거래 실명제 도입 등 이 본격적인 대책은 12월부터 내놨는데요. 예. 이때는 이미 투기 열풍이 절정으로 치달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뭐 워낙 많이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이거 제어하긴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이 거래소 폐쇄 카드라는 초강경책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이 꺼냈죠. 예,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자 다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은 이 국무조정실이 키를 잡고 거래소 폐쇄 문제는 더 조율을 해서 결정하기로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언급 자체가 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래소 폐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봉쇄해가는 과정,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까 보도를 보면. 그럼 이제 왜냐하면 이거 뭐 당장 그대로 불길이 퍼지는데 두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의 플랜 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소방수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가는 자금의 통로, 즉 은행 계좌를 규제해서 최대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뒤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과세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국내 문제만이 아니어서 이 적정한 규제 방안을 만들려면 국제적인 수준도 봐야 하는데요. 마침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에서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올 4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오는 북한 예술단의 규모와 공연 내용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북한이 관현악단을 보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늘 실무 접촉을 통해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우리 측에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연 도시는 서울과 강릉 등 두 곳입니다. 이 구체적인 공연장과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선 향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실무상을 논의하기로 했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북측의 사전 점검단이 우리 측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의 합동 공연이다, 또 모란봉 악단 공연이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논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논의가 있었는데 양측 간 이견으로 무산됐는지 혹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승월이 이번 실무접촉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모란봉 악단이 오는 것 아니냐, 또 남북 양측 대표단에 이 관현악단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합동 공연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1차 고위급 회담 이후에 북한 측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는데 오늘 협의 과정에서는 혹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진 않았는지요? 네, 우리 대표단도 오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북한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협의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보단 오늘은 예술단 파견 등 실무적인 논의가 집중된 만큼 양측 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차관급 실무회담 일정은 오늘 합의가 됐는데 내일 모레 17일?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예, 정확히 모레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측이 제안했던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이른바 걸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모란봉 악단 단장인 현성월이 차석 대표급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성월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북한 예술단으로
평창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바 있는데 일단 오늘 합의 내용에선 빠졌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이 현송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시선이 좀 집중된 것 같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현송월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실무 접촉 시작에 앞서서는 이원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이사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악수했습니다. 현송월은 우리 대표단을 맞이할 때도 북측 대표단 단장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장 옆에 서 있었고 전체 회의에서는 권 국장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이는 현송월이 북한 대표단에서 사실상 차석 대표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암시합니다. 현송월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라 이번 실무회담의 대표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 위상이 높습니다.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 악단을 이끄는 만큼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색 계열 투피스를 입고 검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임을 고려해 과한 치장을 하진 않았지만 긴 머리를 꽃 직계핀으로 묶었습니다. 현송월이 수첩을 꺼낸 클러치백은 고가의 유럽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후에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수사검사와 해당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했습니다.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동영상에 김 전 차관 추정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7월 이모 씨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한 겁니다. 당시 이 씨는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웁니다. 이후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김 전 차관은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에 너무 커다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을 찾아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경찰이 더 국정원의 과거 역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피해 사찰이나
경찰은 대공 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별도로 전국에 43곳의 보안 수사대를 두고 보안 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공 분실 숫자 등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양받는다면 보안 수사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대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경찰은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이나 밀양 송전탑 집회 진압 등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5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고위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20대 경찰들과 뒤섞입니다. 노인들은 넘어지고 또 끌려나갑니다. 경찰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00명을 해산하기 위해 병력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인 엠네스티도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밀양 진압에 나선 경찰 가운데 73명이 유공표창을 받았고 10명은 특별 승진했습니다. 당시 이철성 경남청장은 지금 경찰 수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구주기를 맞는 용산 참사도 무리한 진압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농성 시작 하루 만에 진압이 시작됐고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의 자체 안전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작전이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책임자 김석기 서울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조직만 비대해진다면 이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 유족들도 말뿐인 사과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가져도 되느냐. 이철성 청장은 자신을 포함해 지휘부 누구도 진상조사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달 말 출범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터키의 한 여객기가 바다로 빠질 뻔하다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가파른 절벽으로 곤두박질 친 여객기와 수면의 거리가 불과 10여 미터였습니다. 비 내리는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조종석 쪽을 압후한 채 절벽에 가까스로 걸쳐 있습니다. 꼬리 부분이 하늘을 향할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흑해의 수면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저녁, 탑승객과 승무원 등 168명을 태우고 터키 수도 앙카라를 떠나 북동부 트라부존을 향하던 현지 저가항공사 페가수스 항공 소속 여객기입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기내 영상엔 비명과 아기의 울음소리 등 승객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객기는 활주로 끝부분에 위치한 턴어라운드 패드 부근에서 이탈해 비탈면으로 움직였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다다랐지만 제대로 멈추지 못한 겁니다. 사망자는 없고 승객 일부가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면서 활주로가 젖어 있던 가운데 여객기가 속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활주로의 길이가 착륙하는 데 충분하고 시정거리도 4,000m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홍콩에서 여행을 하던 중 아내와 7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김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홍콩 언론은 다국적 식품업체 한국 대표인 김 씨가 사업이 실패하자 죽음의 여행을 계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검은 비건이 씌워진 남성이 구급차 응급침대에 묶인 채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만취한 남성은 연신 신음을 쏟아냅니다. 어제 오전 홍콩 리츠칼튼 호텔에서 발생한 일가족 흉기 살해 사건의 용의자 4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43살 아내, 7살 아들과 함께 홍콩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김 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의 실패에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며 자살을 예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홍콩 총영사관에 알려 호텔과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범행이 일어난 이후였습니다. 飲過酒嘅，咁現場咧就唔係有太大嘅掙扎或者係打鬥嘅痕跡。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약품과 범행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검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 시내 등의 다국적 식품기업의 판매점 10여 곳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가족사진과 함께 활력의 유일한 원천은 가족이라던 한국인 40대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홍콩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친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한 과정을 1시간 반에 걸쳐 재연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김성관은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왜 주시셨어요? 왜 주시셨나요? 노리고 하신 거 맞죠?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2분 거리에 있는 친어머니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한 곳입니다. 김 씨가 도착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분노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거 무슨 배짱이로 아이고 화나죠. 어? 아니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의붓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아는 사람들이 난리지. 김 씨는 1시간 반 동안 친어머니와 15살 이부 동생을 살해한 과정을 재연했습니다. 송환 이후 내내 담담했던 김 씨는 현장 검증 도중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거나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를 데려가 살해했던 강원도 평창에서 내일 2번째 현장 검증을 진행합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평일에 시행된 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도 실시됐고 서울에서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이 무료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지만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이 붐빕니다. 교통카드를 대자 미세먼지 할인이란 문구가 뜹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전철 타면서 사람들이 무료 찍으면 무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내려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 시행에 따라 서울시에서 출퇴근길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보다 지하철 이용객은 2만 3천여 명, 시내버스 이용객은 3,500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승용차 교통량은 1.8% 줄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감축 운영으로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였고 공사장은 살수 작업으로 먼지 날림을 최소화했습니다. 평일 첫 제도 시행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모두 열지 않았지만 이를 몰랐던 시민들은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이 15% 이상 줄었다고 밝혔지만 오후 들어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으로 곳곳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석탄 보일러 가구에 난방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베이징 시내는 물론 국내 유입 미세먼지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사자가 속출하자 제한을 풀었고 오늘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된 겁니다. 오늘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은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효된 대책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처음 발효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소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정작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개인에는 해당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과 사업장도 운영시간을 단축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민간 공사장은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료임에도 오늘 하루 출근길 버스 이용객이 일주일 전보다 3,500여 명 늘어난 데 그친 것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의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폐교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학교 재단 측이 교사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교육청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은혜초등학교가 오는 2월 28일자로 소속 교원 13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폐교 일자에 따른 겁니다. 몇 년째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분산 수용 계획을 마련하라며 후속 조치 보완을 지시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폐교를 강행하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은 학교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밀어붙이면서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쪽은 학부모들입니다. 저기 시나리오가 무단 폐교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교육청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냐 죄송하다라는 답변뿐이야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개헌 문제를 다룰 국회 개헌특위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다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한이 종료됐지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 가동 첫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여론전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관제개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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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2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개헌 및 정개특위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지방선거 맞춰서 개헌하기 위해서 무조건 국민주권 부분만 좀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6개월 시한 내에 개헌안이 도출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의 2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룹 계열사가 맥주캔을 살 때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혐의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고리로 지목한 건 생맥주 제조용 냉각기를 만드는 회사 서영 ENT입니다. 최대 주주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입니다. 기존에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만드는 회사와 직접 거래했는데 이 사이에 서영 ENT를 거치게 하면서 한 캔당 2원의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종의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영 ENT의 매출은 1년 새 6배나 급증했습니다.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 ENT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서영 ENT,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도 올해 첫 번째 중요 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경보가 실수로 잘못 내려졌었죠.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고 교통은 마비되고 혼란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자칫 우발적인 군사 행동으로 비화했을 우려를 제기했고 미 연방 차원에서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The U.S. Pacific Command has detected a missile threat to Hawaii. A missile may impact on land or sea within minutes.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하와이 전역에 경보가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은 대피소를 찾아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실제 하와이로 발사된 미사일은 없었다고 상황이 바로 잡힌 건 38분 후입니다. 주 비상관리국에서 담당자가 훈련 중 버튼을 잘못 누른 겁니다. 미 ABC 방송은 이번 실수는 실제 비상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정부마다 경보 발령 규정이 달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정권이 이번 하와이주 5경보를 북한 공격을 위한 위장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inds of mistakes that we have seen happen in the past that bring us to this brink of nuclear war that could be unintentional.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경보 발령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와이주는 경보 발령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5경보 때는 즉각 취소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스몬비족,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길을 걸을 때 전화기만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몬비족을 겨냥해서 길 바닥에 광고물을 붙이는 업체가 많습니다. 거리를 어지럽히는 건 물론 이걸 밟은 시민들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앞에는 바닥에 광고물을 붙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고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놔서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제가 밟은 테이프에 제가 넘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화장품 매장 광고도 공연 홍보 포스터도 바닥에 붙습니다. 실제로 비 온 날 젖은 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닐에 있는 물기를 밟고 넘어지시면서 손이 골절이 되셨고 철심을 받는 넘어지는 사람 그럼 다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일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보지만 업체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틈타 광고물을 뗐다 붙이며 피해갑니다. 문제는 안전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눈이 가는 곳에 스티커 광고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지만 방수 재질로 만든 듯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오래전에 붙은 광고 스티커가 그동안 제거되지 않아 흉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환승센터에도 스티커 광고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 심부름센터나 불법 대출 등 합법이 아닌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붙인 스티커는 그림자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너덜거려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죠. 불법 부착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떼기 쉬운 벽보는 쉽게 단속되지만 스티커는 떼기 어려워 단속이 더욱 쉽지 않고 지자체의 단속 의지도 덜합니다. 사진 찍은 거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양이 없어서 못 한다는. 바닥에 붙은 광고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몬비족이 늘면서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건네기보다는 최대한 넓게 바닥에 흩뿌리는 겁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인천의 한 번화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낯뜨거운 전단들이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는데요. 눈이 왔다 녹으면서 전단들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같은 날 홍대 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가방 안에서 나온 전단들이 뿌려지고 낙엽처럼 쌓인 전단 위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유흥업소 전단지입니다. 바닥에 도배될 정도로 많이 뿌려지는 편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되게 반짝거리는 광택나는 재질이어서 더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바닥에 부착된 광고물 때문에 앞을 보면서 가는 사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Longines.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Great! 방송인 김생민 씨는 연신 외쳤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청자의 영수증을 분석해서 잘한 소비에는 Great을, 그리고 부적절한 소비에는 Stupid을 외치는 프로그램. 그의 앞에 펼쳐진 한 시청자의 영수증은 그야말로 Great의 성찬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는 식당에 고기 불판을 닫고 주말에는 건어물 포장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의 영수증은 근면함과 절약 정신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연신 그레이스를 외치던 김생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1,000원짜리 복권. 쓰리잡을 뛰며 일해온 그가 매일 복권을 한 장씩 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비단 그 시청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4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 복권 판매액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혹여나 하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세간의 시선은 바로 이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는 흙수저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한 청년이 했다는 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마저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청원은 빗발치고 국정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세상은 그 바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일각에서는 한탕주의라는 우려와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지만 여기에는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맞물려 모두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 이른바 쓰리잡을 하며 돈을 모으는 한편 매일 한 장씩 1,000원짜리 복권을 구입했던 시청자. 그의 영수증을 바라보던 김생민 씨는 결국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성실히 모은다 한들 쉽사리 모아지지 않는 청년의 현실. 물려받은 돈 대신 일확천금이라도 꿈꾸어 보고 싶은 기대를 그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앵커 브리핑을 끝내기가 너무나 개운치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 또한 귓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흙수저의 돈을 빼앗아 흙수저에게 몰아주는 구조다. 매일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인과 또 핵심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JTBC는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 취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기자가 나와 있는데 사회부 심수미 기자 그리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이 문제 의혹의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좀 이쪽으로 오시죠. 예,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제 자리입니다, 거기가. 심 기자. 예. 자, 그 다스 의혹에 대해서는 심수미 기자하고 좀 얘기를 하고 서복현 기자하고는 특활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이제 두 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약간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가 이 좀 뭡니까 그 특활비 문제는 거기서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뒷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두 기자와 함께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우선 다스 의혹에 대해서는 심수미 기자가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지금 이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기존의 검찰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각종 정황들이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히 이 다스 전 대표가 이전 수사 때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이 자수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자수서는 원래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술서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뭐 의미가 더 강한 건가요? 자수서라는 게? 어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그 기존의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진실성, 정말 이제 진실만 얘기하겠다라는 어떤 검찰 수사에 좀 협조를 그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혼자 쓰지 않고 종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공개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 김 전 대표 말고도 다른 이 다스 관계자도 전무도 자수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내가 이 한 말이 좀 사실은 좀 거짓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검찰 수사 그리고 2008년 BBK 특검 당시 상당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모두 사실은 거짓말을 했었고 이제는 그때와 달리 좀 정말 사실만을 얘기하겠다라고 밝힌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사가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긴장감이 흐르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대책회의도 3시간 이상 20명 이상이 모여서 했다고 조금 아까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돈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4억 원을 2억 원씩 나눠서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현금 따발로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받은 건데요. 직접 돈을 전달했다라는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백준 씨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상당한 다툼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주차장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청와대 인근이라고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가 그러니까 왜 청와대길 올라가다 보면 정면에 영빈관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교황청 대서관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가 그 요즘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누굽니까 이정 기자가 만났었는데 이동관 전 수석도 뭐 공원 얘기도 나왔다 놀이터 얘기도 나왔다 뭐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무궁화 공원이 돼 있는데 그 전에 거기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거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그 근처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물론 정확한 장소는 그렇죠? 일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튼 이 문제는 김백준 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좀 크게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보도록 하고 서복현 기자. 국정원 특활비는 전혀 다른 그 금품 수수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그죠? 그거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심수미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았다는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이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목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돈 5천만 원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백준 씨가 받은 돈과 전혀 다른 돈인데요. 액수는 작지만 예. 적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요. 김진모 전 비서관이 이 5천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바로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 갑자기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쪽으로 그래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폭로한 장진수 당시 주무관 예. 내게 이 5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른바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 국정원 돈이 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단지 특활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쪽으로 더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수사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B정부 시절인 2010년에 1차 수사가 한 번 있었고요. 예. 2012년에 2차 수사가 있었는데 책임지는 선은 달랐지만 결국 그때마다 몸통 수사는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심수미 기자와 서복현 기자가 나와서 두 갈래 특활비 수사에 대해서 일단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다시 심수미 기자한테 넘어갈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4억 원 특활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2008년과 20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에 나눠서 모두 4억 원. 이걸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서복현 기자가 얘기한 그 특활비나 이 특활비나 결국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최종 화살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이 서둘러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이 예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 그리고 정황들을 지금 파악한 상황인데 예. 받은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4억 원인데다가요. 예.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건너간 돈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질까지 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서둘러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당초에 사실 뉴스 들어오기 전에 한창 취재가 마무리될 단계에서는 2억 원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저도 기사에 2억 원이라고 기재해놓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검찰 쪽에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씩 두 번 4억 원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4억 원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은 4억 원을 이제 2억 원에 걸쳐 두 번씩 나눠 받은 것이고요. 예. 아마 초반에 그 MB 측에서 그 2억 원 받은 것이 2억 원 받았다는 검찰 조사 자체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어떤 놀이터라는 곳에서 그런 그러니까 현금을 MB 받을 쪽에서 리가 2억 원이라는 얘기가 예, 나온 그렇습니다. 것이 잘못 전달이 예, 됐던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4억이었습니다. 예, 최종 수정돼서 저도 4억 원이라고 보던 다시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아시는 것처럼 MB 집사로 불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가족관계 또 금전관계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는 최측근 인물로 꼽힙니다. 예. 고려대 상대 1년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현대그룹 재직 당시부터 또 연을 맺었고 1998년 다스가 BBK 투자할 즈음부터 이 전 대통령 관련 일을 본격 도맡아 왔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감사 등의 이름을 올리면서 다스 경영에도 관여를 해왔습니다. 예. 때문에 특활비 뇌물죄로 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만일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다스 실소유주 여부 이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혹시?
검찰은 그동안 이 김주성 또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등 많은 사람들을 여러 차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반개 수사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 대부분이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한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관여 여부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원세훈 전 원장마저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꿨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예.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돈이 건너간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 다스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특활비하고 또 다른 문제. 다스 문제는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호 전 다스 사장이 이른바 이제 최측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 대통령의 설립 당시의 지시를 인정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 전 사장은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당시 수억 원의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받아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사 그리고 회계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김 전 사장은 2007년 검찰 그리고 2008년 특검 수사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자수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거. 예. 앞선 수사에서 이제 이 전 대통령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이렇게 심경 변화를 일으킨 만큼 이번 수사 결과도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자, 서복현 기자. 예. 이른바 이제 민간인 사찰 입막음 내용 요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진모 전 민정이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아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을 했다. 이른바 입막음에서. 근데 나중에 그 장 전 주무관은 결국 그 돈을 받은 다음에도 이걸 폭로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고. 예. 아무튼 일단 민정수석실이 폭로 무마에 개입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 이 민정수석실의 개입 부분은요. 2012년도에도 이미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2012년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요.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를 했던 내용,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정에서 말이야. 장진수 뭔 같은 소리 하고 다니는데 큰일 났다고 그때 뒤집어졌단 말이야. 들어보시면 민정수석실에서 뒤집어졌다. 이 얘기는 이미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 가능성을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재수사에서는 민정수석실의 개입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진모 전 민정 2 비서관이 이 개입한 단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서서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청와대가 무슨 수 써서든지 막으려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역시 2012년도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했던 이 녹음 파일.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뭐 5에서 10억 사이는 뭐 충분히 될 것 같고 미니멈 5에다 보면 10억 사이 이런 거 될 것 같고 다 그 정도는 이제 할 것 같더라고. 자기들은 얘기 중에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들 결심이 있으면 이제 올 거고 아마 그 방향이 심플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5억, 10억 이건 굉장히 액수가 큰데 이런 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방금 말을 한 사람이요. 유충렬 총리실 전 공직복무관리관인데요. 여기 잘 들어보면 5억, 10억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실의 유충렬 관리관이 이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장 전 주무관 사이에서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실제 5억 원이 가진 않았지만 5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등장한 것을 봤을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아주 강력하게 회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회유에 관여된 것이 녹취만 근거로 해서 봐도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사 비서관실, 그죠?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총리실. 어찌 보면 이제 전방위로 움직인 건데 그렇다면 입막음에 윗선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폭로의 당시 파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상에서 보실 텐데요. 2010년 8월 달 이때가 언제냐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되고 바로 한 달 뒤인데 그때 작성된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보면요. VIP의 1심으로 충성, 지위는 VIP께 충성하는 별도 비서니 특명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나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VIP, 곧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2010년 1차 수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2012년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폭로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드러나게 됐던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반대로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았다면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예. 면에서 이 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윗선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입막음의 정점이 나올 수 있다. 예. 전에 수사에서는 이런 걸 전혀 그러면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요. 그 2012년 수사의 5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찰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윗선 추적은 당연히 안 됐던 건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김진모 전 비서관의 진술입니다. 사실 검찰도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비서관이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윗선의 지시가 있을 텐데 김 전 비서관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당시 바로 윗선이 권재진 민정수석이었고요. 예. 그 위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었습니다. 그 위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방향이 윗선이 하나 둘 드러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수미 기자, 내일 두 사람 다 영장실질심사가 하루에 다 있습니다. 네. 이 결과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같은 시각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아마 빠르면 이르면 내일 중으로 이제 구속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예. 두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또 MB정부 청와대의 핵심 실세입니다. 이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가짜 정보도 퍼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언론 보도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거짓 네. 정보들이 퍼지면 이걸 믿고 이제 들어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이오스라는 가상화폐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오전 이 코인의 거래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토요일 오후에 약 2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인 어제 오후 다시 1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네이버와의 재휴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파트너십이라는 내용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이틀 사이에 이제 2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내려앉은 거군요. 네, 이 사이 6조 5천억 원의 코인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오늘 네이버에 확인한 결과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오스와 어떤 형태의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할 계획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와 함께 언론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5일 한 경제방송의 기사입니다. KB하나, 무역금융, 블록체인, 이더리움, 채택. 마치 시중은행이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그 아래는 오늘 나온 또 다른 기사 제목입니다. 은행이 이더리움 쓴다, 도입 계획 전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나 상반되는 두 보도를 접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뭐가 사실인 겁니까? 네,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상화폐와도 관련이 없다라고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역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선 기사도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만 제목만 보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왜곡된 정보가 이 사이에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한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있습니까? 네,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기반인 블록체인을 토지 거래에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보는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온두라스 정부가 이를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중단했고 현재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 뉴질랜드 전직 총리가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을 맞았다라는 네. 가짜 뉴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6년에 퇴임한 존 키라는 전 총리인데요. 네.
퇴임 후 $1,000,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3천억 원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전직 총리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소식은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참여 심리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거래가 없었음을 밝혔고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댓글과 댓글입니다. 예, 누구 댓글입니까? 예,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댓글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설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예.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죠. 예.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가 물어봤으니 대답을 하면 적법한 게 맞습니다. 예. 이른바 지지자들의 댓글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이미 댓글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허위 사실이나 표현의 수위에 따라서 제재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댓글은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실명제가 한때 법제화도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나기도 했습니다. 예. 국가기관이 그것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을 뿌렸다는 건 그건 뭐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지자든 누구든 시민들이 내놓은 댓글이 그거가 같다고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답은 박성태 기자가 내렸으니까 그 정도로 하죠. 근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요. 예, 대선 때부터 계속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오늘 부산 신년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조작된 여론만 매일 퍼뜨린다. 이미 한 달 전에 부산, 울산, 경남 민심조사에서 우리가 상대당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바뀌는데요. 예. 한 달 전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가 부산 민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깐 보면 민주당 부산시장의 정당 후보 적합도인데요. 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자유한국당보다 꽤 높았습니다. 예. 만일 상대당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으로 했다면 홍 대표의 말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여론조작 정황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당 지도부 등이 광화문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대형 판넬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당시 있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 물론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100대 2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찬성 스티커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잠시 뒤에 스티커를 보면 140대 0이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스티커는 늘었는데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 스티커를 떼버린 겁니다. 예. 뭐 공표할 건 아닌 여론조사 결과였죠. 이건 뭐 누가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리스트는 살아있다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검찰이 경민학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경민학원은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예.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경민학원의 횡령 등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은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리스트가 살아있다고 표현한 건 뭡니까? 지난 2015년이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갖고 있던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예.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실세 8명의 명단이 저렇게 있었고 일부 금액도 나왔었습니다. 예. 당시에 구체적 정황이 있었던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기소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친박 실세들은 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 유죄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랬죠. 예.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당시 친박 실세들 상당수가 구속돼 있거나 또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힘을 내는 것 아니냐. 아. 물론 당시에
혐의들과는 다른 것들이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관절염 때문에 예. 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법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의 보고서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허리 디스크로 허리 통증 악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뒤에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도 건강이 안 좋다며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강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지지자들은 계속 건강을 이유로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의뢰한 국제적인 법률 컨설팅 업체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해외에서도 뭐 인권단체나 이런 쪽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관절염이 대체 어느 정도냐는 정확히 기술돼 있지 않지만 관절염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기준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464만 명이었습니다. 예. 판사도 오늘 이것만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나와도 그냥 골석 재판으로 하겠다. 이게 판사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 때문에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씻겨 내려가지만 중부지방은 한때 나쁨까지 오릅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한민영 기자가 나와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특활비를 받았느냐 하는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